유령 마을을 상상해보세요. 낙서로 뒤덮인 버려진 건물들, 녹슨 자동차 잔해, 도로의 균열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지하에서 나오는 두터운 검은 연기층을 더해보세요. 땅 자체는 만지면 뜨거워요. 여러분은 펜실베니아주 센트럴리아로 들어가요. 센트럴리아는 1800년대와 1960년대까지는 활기찬 곳이었어요. 풍부한 탄광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살도록 끌어들였어요. 하지만 1962년에 그 광산들 중 하나의 실수로 불이 붙었고 지하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석탄은 천천히 타는 연료라 시민들은 거의 20년 동안 평화롭게 계속 살았어요. 불이 마을의 기반을 약화시키기 전까지는 말이죠. 최악의 사고 중 하나는 센트럴리아에 있는 한 집 뒷마당에 갑자기 거대한 싱크홀이 나타났던 거였어요.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후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죠. 그 일에 30년 동안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사를 갔어요. 2020년 현재 5명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외하곤 센트럴리아는 유령 도시예요. 그리고 무너지는 버려진 건물들과 갈라진 도로들은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불안한 건 땅 밑 갈라진 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예요. 지하에는 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지면을 뜨겁게 달구고 마을의 잔해들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유명한 가상의 마을인 사일런트 힐에 영감을 주었죠. 이 불길은 향후 250년 동안 지속될 걸로 추정돼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 지역에는 그을린 황무지만 남아있을 거예요. 만약 벌레를 무서워한다면 이곳은 아마도 최악의 악몽이 될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고만통 동굴은 동굴 거주자들이 아니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그림 같은 곳 중 하나일 거예요. 우선 박쥐들이 있어요. 이 동물 200만 마리 이상이 동굴의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어요. 박쥐는 겁을 쉽게 먹는데 여러분은 그걸 원하진 않겠죠. 수백만 마리의 날개 달린 공포의 새떼가 당황해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걸 대수롭게 여기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리고 박쥐의 수는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동굴 바닥과 벽을 가득 메운 바퀴벌레는 셀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많아서 바퀴벌레 10여 마리가 여러분 다리 위로 기어오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바퀴벌레를 보고도 비명을 지르지 않고 박쥐떼를 깨우지 않는다면 동굴의 다른 멋진 거주자들에게 보상을 받을지도 몰라요. 그 거주자들로는 뱀, 정갈, 그리고 엄청난 독이 있는 진해가 있어요. 매력적이네요. 그럼에도 동굴은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의 카라쿰 사막의 텅 빈 황무지의 땅에 영원히 타오르는 거대한 구멍이 있어요. 다르바자 가스 분화구라고 불리며 넓고 깊은 진짜 구덩이로 현재 반세기 넘게 불타고 있어요. 현지인들은 그것을 지하세계로 가는 문이라고 부르며 그 광경은 정말 무서워요. 불길을 끄는 방법은 없고 과학자들은 분화구가 수세기 동안 계속 타오를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구덩이는 1971년에 발견됐는데 한 무리의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우연히 기름 퇴적물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천연가스 기공인 걸로 밝혀졌고 시추장치가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땅이 무너졌어요. 기술자들은 독가스가 인근 마을들을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워했고 그래서 불을 질러 몇 주 동안 다 타고 꺼지면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불길은 여전히 강해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분화구는 인기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승으로 가는 문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 바로 옆에 엄청난 독이 있는 뱀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섭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경험을 몇천 배로 늘려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든 간에 비슷한 뱀들이 사방에 있어요. 바로 이게 스네이크 섬인데 그 이름이 제대로 묘사해주죠. 이 섬은 브라질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수천 마리의 황금 창머리 살모사들이 살고 있어요. 약 11,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해 이 섬과 본토가 분리되었고 많은 창머리 살모사들이 그 안에 갇혔어요. 본토 형제들도 독이 있지만 그렇게 독하지는 않아요. 황금 살모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야 했고 네, 확실히 성공했죠.
살모사는 사냥할 육지동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신 새를 사냥하는 데 적응했어요. 그리고 독이 효과적이려면 즉각적이어야 했어요. 그래서 황금 창머리 살모사는 일반 품종보다 5배 더 강력한 독을 만들었어요. 이게 뱀들이 번성하도록 도왔고 지금은 이 섬의 평방미터당 하나에서 5마리의 살모사가 살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곳으로 여겨져서 브라질은 모든 방문객을 금지시켰어요. 일부러 가고 싶어할 사람도 없겠지만 말이에요. 밤에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사람 형상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안심하고 여러분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길을 물어보지만 돌처럼 단단하고 이끼로 덮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여다보고서는 여러분은 공포에 질려 입이 떡 벌어지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해줄 조언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밤에 핀란드 남동부를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유명한 핀란드 조각가가 자신의 뒤뜰에 섬뜩한 조각 정원을 만든 곳이거든요. 그 정원의 주요 전시 대상은 다양한 요가 포즈를 취한 200명의 인간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돌아다녀 보면 더 불길해 보이는 작품들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팔을 앞으로 뻗은 외투를 걸친 자의 모습, 그리고 눈 부분에는 깊은 검은 틈이 있어요. 몇몇 조각상들은 입에 진짜 사람의 이빨이 있어서 소름이 더 끼치죠. 조각가는 운둔자고 집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원 자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조각품 중 일부를 박물관에 빌려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조각가는 그들이 그걸 원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소름 끼치는 조각상들도 충분히 섬뜩하지만 소름 끼치는 인형은 어떠신가요? 만약 일본에 가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싶다면 꼭 나고로를 방문하세요. 일본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집들과 마당을 지나다 보면 여러분은 마을 사람들이 현관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가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한 건 없죠.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요. 앞으로도 움직일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실물 크기의 인형이거든요. 지역 주민 중 한 명은 2002년에 고향으로 돌아와 정원과 들판에 박제 허수아비를 만드는 걸 취미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게 그 후 실용적인 것에서 일종의 추모를 위한 걸로 바뀌었어요. 이웃들 중 누군가가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녀는 그들의 모습을 본뜬 실물 크기의 인형을 만들곤 했어요. 그녀는 가장 잘 기억나는 걸 토대로 인형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인형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어요. 바닥에 앉고 서고 누워있고 심지어 동네 학교에는 인형이 가득한 교실도 있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설치에 가장 이상한 건 나고로의 인구가 30명도 안 되고 허수아비가 10대 1로 살아있는 거주자들보다 많다는 거예요. 현재 마을에는 350개가 넘는 인형이 있어요. 인형 제작자가 기억하는 것처럼 그녀가 어렸을 때 나고로에는 약 3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그녀는 모두를 추모해왔던 거예요. 매년 약 3,000명의 방문객들이 나고로에 오고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다음 해도 방문해요. 이 마을은 일본에서 여행자가 적은 섬 중 하나에 위치해 있고 가장 가까운 기차역이 1시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도 놀라울 정도로 소름 끼치는 허수아비를 직접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을 막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의 5,000년 전으로 갑니다. 여러분을 고대 이집트로 데려갈 거예요. 기원전 25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거 아세요? 기자의 피라미드 건설이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대성당과 초고층 빌딩을 짓는 법을 배웠지만 최근에서야 이 거대한 빌딩들이 등장했죠. 이 피라미드가 어떻게 5,000년 전에 세워졌는지는 현대 과학자들에게도 여전히 미스터리예요. 이러니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겠죠. 또한 그중 가장 오래되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유일한 세계 불가사이기도 하죠. 오늘날 측정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큰 규모의 건축물을 만들려면 많은 협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자 피라미드가 최초의 피라미드는 아니었어요. 계단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첫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630년 조세르 왕을 위해 기자의 첫 피라미드가 지어지기 약 80년 전에 건축되었어요. 특별하게 지을 의도는 없었지만 결국 꽤 인상적인 건축물이 되었죠.
이건 6층의 돌로 된 피라미드였어요. 높이는 19층 건물만한 62m였으며 그 당시 연주하는 것 중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하지만 그냥 피라미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뜰을 포함한 건물 전체 단지로 둘러싸여 있었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믿었기 때문에 모두들, 특히 왕들은 그것에 대비하는 필요한 모든 걸 확실하게 갖추고 싶어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 단지에는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이 완벽하게 공급되어 있었어요. 그 단지에는 피라미드와 일종의 궁전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 건물엔 왕이 사랑하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예를 들어 가구, 음식, 금그릇 등이요. 조세르 왕 이후 피라미드를 짓는 것은 흔한 관습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피라미드가 완성되지 못했어요. 하나를 짓는데 보통 20년이 걸리는데 많은 왕들이 그것보다 훨씬 짧게 지배를 했었죠. 전체적으로 100개가 넘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기자의 대피라미드죠. 첫 번째이자 가장 큰 것은 기원전 2550년경 파라오 쿠프로 위에 지어졌어요. 처음엔 그것의 높이는 40층 건물 높이만큼이나 높은 147m였어요. 두 번째 피라미드는 기원전 2520년경 쿠프 왕의 아들인 파라오 카프레를 위해 지어졌어요. 원래는 144m의 높이로 약간 더 작아요. 39층 건물 높이죠. 여기가 유명한 스핑크스 동상이 있는 피라미드예요. 스핑크스는 사자의 몸에 인간의 머리를 하고 있죠. 이건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파라오 카프레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해돋이를 바라보며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죠. 스핑크스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조각상 중 하나예요. 원래 색이 붉었고 코가 있었어요. 귀에 붉은 색소의 흔적을 여전히 볼 수 있지만 정확히 언제 코가 사라졌는진 아무도 몰라요. 한동안 스핑크스는 어깨까지 모래로 덮여 땅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다행히도 1800년대 초에 160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이끄는 한 모험가가 그걸 발굴했어요. 기자의 세 번째 피라미드는 2배 이상 짧은 가장 작은 피라미드예요. 원래는 높이가 66m였는데 이건 약 20층 건물 높이예요. 기원전 2490년에 지어진 이 피라미드는 카프레의 아들 멘카우레를 위한 피라미드였어요. 피라미드는 나침판의 방위와 일직선이 되도록 설계되었고 피라미드의 옆면은 태양광선을 상징해요. 하지만 그 당시엔 나침판이 없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그걸 스스로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아냈어요. 피라미드를 정렬하기 위해 그들은 2개의 별자리를 이용했죠. 원래 피라미드는 매끄러운 흰색 석회암으로 덮여 있었고 태양을 반사시키기 위해 꼭대기가 금과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후에 흰 석회암은 다른 건물들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왕들에 의해 떼어내졌죠. 과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인들이 첫 번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 약 230만 개의 석재를 사용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각각의 사각 석재는 무게가 1톤이 넘었어요. 코뿔소의 무게만한 거였죠. 어떤 석재는 더 커서 코끼리만큼 무거웠어요. 4,500만 년 전만 해도 이 건물을 짓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현대식 장비가 없었어요. 기계도 바퀴도 심지어 강철도 없었죠. 이들이 쓸 수 있는 유일한 금속은 구리였어요.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피라미드를 지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이걸 해명해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집트인들이 이걸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들이 피라미드를 지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건축업자들은 매우 숙련된 일꾼들이었고 많은 음식과 보수를 받았어요. 고고학자들은 그 건축가들이 근처의 임시 도시에 살았으며 강력한 지도자가 있는 고도로 조직된 공동체였을 거라고 주장해요. 과학자들은 피라미드 단지마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일을 했으며 각각의 피라미드를 짓는데 약 20년이 걸렸다고 해요. 아마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그 건설 현장은 자원이 풍부했고 음식과 필수품들은 이집트의 모든 지역에서 기부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돌들을 자르고 운반하고 조립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요. 이론들 중 하나가 그 돌들이 나일강 하류에서 배로 운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그걸 공사 현장으로 옮겨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마 나무 썰매를 이용했을 거예요. 그걸 끄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적당한 양의 물이 섞인 모래는 매우 매끄러워져서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바위가 있어도 10명이서 썰매를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점 하나는 돌들을 들어 올려 제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이었죠.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가 지어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사로의 시스템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아마도 이집트인들은 거대한 돌덩이를 움직이고 잡아당기는 독특한 시스템을 설계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가장 일반적인 의견은 피라미드 주변에 덩어리로 옮기는 걸 돕는 여러 개의 경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높아지면서 경사로도 따라 높아졌죠.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이 모래 경사면 중앙에서 나무 썰매 위에 돌을 끌어당기면서 계단을 올라갔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지 여러 선택사항 중 하나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를 따라서 나 있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경사로가 피라미드 안에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을 거며 고대 이집트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피라미드 안에는 별게 없어요. 대부분은 열린 공간이 거의 없는 단단한 돌이에요. 하지만 기자의 피라미드 중 가장 큰 피라미드 안을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죠. 입구엔 내려가는 계단과 올라가는 계단 두 개가 있어요. 내려가는 계단은 여러분을 지하에 위치한 방으로 안내하죠. 거기에 파라오가 있는 곳이지만 쿠프는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엔 없어요. 지하실은 부분적으로 미완성 상태예요. 쿠프의 석관이 있는 방은 왕의 묘실이라고 불려요. 위층에 있고 높고 긴 대회랑을 통해서 가야 해요. 왕의 묘실 아래에는 왕비의 묘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어요. 하지만 왕비는 없으며 아무도 그 묘실이 왜 그렇게 불리는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이 묘실 중 어느 것에도 벽에 상형 문자가 없어요. 텅 비어있죠. 만약 그걸 보고 싶다면 장식이 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가야 해요. 이 예술 작품들은 고대 이집트의 문화와 일상을 묘사한 것들이에요. 이 문체들은 연구원들이 그들의 언어와 문법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죠. 안타깝게도 한때 피라미드 안에 있던 보물들은 오래전에 도둑맞았어요. 그 묘실에는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몇 개의 터널이 있어요. 피라미드 안에는 많은 터널과 통로들이 있어요. 많은 방과 갱도와 비밀 통로들이 있죠. 과학자들은 그 통로를 이미 몇십 년간 카메라를 장착한 작은 로봇들을 보냈었고 로봇들이 약간 위층에 있는 벽에 상형 문자가 있는 다른 방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피라미드의 대부분은 아직 미지의 상태로 남아있고 피라미드의 소위 건축 계획도 알 수 없죠. 이집트인들은 정말 이미 4,500년 동안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를 만들어냈어요. 최근 과학자들은 피라미드의 좁고 신비한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 피라미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기 시작하고 있어요.